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개체군의 생존곡선 했죠? 이때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존곡선에서 이런 그래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이 사망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형은 어떻죠? 초기 사망률이 낮고 후기 사망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E형은 사망률이 일정하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3형은 사망률이 초기에 매우 높다가 후기에 낮아지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시간이 아니라 뭐지? 상대 연령. 이렇게 될 거야. 다음에 오늘 할 거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입니다. 자, 이 개체군의 크기가 생장곡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이렇게 S자형으로 쭉 생성한 다음에 그대로 수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일단 첫 번째는 먹이 관계에 의해서 피식자 포식자 관계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겠지.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잖아. 그래서 좋은 계절에는 개체수가 좀 늘고, 그 다음에 살기 어려운 계절에는 개체수가 좀 줄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절이나 아니면은 먹이 관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개체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돌말 개체군의 변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이건 계절적 변동입니다. 그렇지? 이 계절적 변동은 1년 주기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기 변동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먹이 관계에 의한 변동, 여기 보면 눈신토끼하고 쓰라손이 개체수 변동인데, 이건 보면 10년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 장기 변동,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계절적 변동부터 한번 우리 알아볼게요.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적인 환경 요인, 먹이 포식자 등의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돌말. 이 돌말은 식물성 플랑크톤이잖아요. 생산자에 해당한다고. 그럼 생산자가 개체수 변화는 뭐에 가장 큰 의존을 하겠어? 얘가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CHO. 포도당이 CHO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물이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질소하고 인이에요. 그래서 질소하고 인은 단백질을 만들고 또 핵산을 만들고 할 때 꼭 필요한 원소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원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필요로 하느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온, 그 다음에 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 이런 것들을 흡수해가지고 사는 거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산염 또는 질산이온, 이것들 질산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양염류라고 해.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냐, 영양염류가 많으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돌말의 개체군의 크기, 닭에서 개체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효소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빛이 세야 광합성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O2 농도인데, CO2 농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물속에는 CO2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년 내내 CO2 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와 빛의 세기,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영양염류, 이 세 가지가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영양염류부터 한번 봅시다. 겨울에는 영양염류가 많죠. 봄이 되면서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주기를 보이고요. 빛의 세기는 당연히 여름에 빛이 가장 세겠지. 그 다음에 겨울에 빛이 가장 약하다고. 수온 어떻습니까? 수온도 마찬가지. 여름에 수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수온이 낮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빛의 세기와 수온이 가장 높은 여름,
요때지. 이때 돌말의 개체수가 가장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왜 그럴까? 여름에 돌말 개체수가 낮아요. 돌말 개체수가 봄, 가을에 비해서 돌말이 많지 않단 말이지. 그 이유는 뭘까? 빛의 세기와 온도는 충분하지만 뭐가? 영양염류의 농도가 너무 낮다고. 그치? 영양염류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돌말 개체군이 충분히 생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럼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돌말 개체군의 생장을 방해하는, 다시 그래서 제한하는 그 요인이 뭘까 물어보면 당연히 영양염류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 요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는 돌말 개체군이 봄에 한번 개체군이 급성장했다가 여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개체군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한번 뭐 했다가 또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감소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증가 1년을 주기로 증가 2번, 그 다음에 감소 1년을 주기로 감소 2번 이렇게 겪게 되겠죠. 그렇지? 이때 증가 요인이 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2번 감소, 3번 증가, 4번 감소. 1번 증가의 요인이 뭘까? 영양염류는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영양염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증가 요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봄철 증가 요인은 영양염류는 충분하고 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빛의 세기와 온도가 봄철에 증가한단 말이야. 그렇지? 요것이 바로 뭐가 돼? 봄철 증가 원인이 됩니다. 2번 봄철에 한 번 더 감소하죠. 그렇죠? 이런 감소 원인은 뭘까? 빛의 세기와 온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세기와 온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돌말 개체군이 감소한단 말이야. 이건 뭐야? 영양염류가 너무 어떻게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양염류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을철이 되면 다시 한번 증가하는데 이때는 봐봐. 빛의 세기하고 온도가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럼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없겠지. 그럼 뭐 때문에 얘네들 증가하고 있냐? 그래,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가을 감소 원인입니다. 영양염류는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근데 돌말개체군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양염류는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없겠지.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빛의 세기와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돌말 개체군의 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증가가 2번인데 원인이 달라요. 그렇죠? 감소가 2번인데 원인이 다르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 변동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변동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장기적인 변동입니다. 캐나다 남부지방의 눈신토끼, 피식자가 되겠지. 스라소니는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 서로의 개체군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도 증가하지. 하지만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가 감소합니다.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가 감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포식자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변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10년을 주기로 눈신토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스라소니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세로축이 2개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은 스라소니의 개체수고요. 곱하기 1000마리인데 3, 6, 9, 10이야. 그렇지? 그럼 이 어떻게 되겠어? 3000마리, 6000마리, 9000마리, 12000마리가 되죠. 근데 왼쪽에 있는 세로축은 눈신토끼의 개체수인데 여기는 40, 80, 120, 160이야. 여기다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4만 마리, 8만 마리, 12만 마리, 그 다음에 16만 마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파란 그래프가 눈신토끼고 빨간 그래프가 스라손인데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이럴 때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로 내려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스라손이의 개체수보다 더 작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왼쪽 축이 훨씬 큰 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의 수보다 훨씬 많잖아. 이걸 한 그래프 안에 나타내기 위해서 축을 두 개를 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지점이요. 요 지점.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피식자의 개체수가 포식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동은 누가 선도하느냐 이걸 좀 봐야 돼요. 피식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포식자의 변화가 뒤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파란 그래프가 먼저 움직이고 몇 년 뒤에 빨간 그래프가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향성이야. 이건 무슨 법칙처럼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를 보면 봐봐. 자, 파랑이가 증가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빨강이가 증가하죠. 파랑이가 감소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빨강이가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상에서 어느 게 포식자이고 어느 게 피식자인지 알려주지 않고 구분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움직이는 게 피식자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면 꺾이는 지점을 보면 됩니다. 그치? 여기 꺾이는 지점, 파랑이 꺾이는 지점 여기죠. 빨강이 꺾이는 지점 여기야. 좀 뒤에 온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변곡점 있죠. 감소하다 증가하는 변곡점. 여기 보면 파랑의 증가, 빨강의 증가 이런 식으로. 피식자 증가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포식자 증가가 나중에 시작된단 말이죠. 자,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피식자와 포식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요겁니다. 1년 중 돌말의 개체수 변화와 돌말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환경 요인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온이 낮아지면 돌말 개체수가 증가한다. 근데 돌말 개체수의 증가 감소는 수온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지요. 그렇죠? 수온, 빛의 세기, 영향염료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좋아야만 돌말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수온이 낮은 가을과 겨울에 영양염료가 풍부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 이유는 뭘까요? 수온이 낮으면 돌말 개체군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말 개체군의 수도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양염료를 많이 소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염료가 많이 쌓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맞고요. 돌말의 개체군 변동은 먹이 관계에 따른 장기적 변동이다. 근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단기 변동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이거 좀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개체군이 똑같은 종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 서로 어떻게 먹이, 서식지, 배우자 이런 것들을 먼저 차지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뭐가 일어난다? 종래 경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종래 경쟁이 너무 과도해지면 다 같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 개체군들마다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는 5가지를 예로 들고 있어요.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효과는 뭐야? 과도한 경쟁을 피한다.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요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위제는요. 순위를 정해. 닭들은 처음 만나면 한번 파닥 싸웁니다. 잠깐 싸워가지고 뭘 정해?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하는 거야. 자, 힘의 서열에 따라서 뭘 정해? 일정한 순위를 결정해. 그 다음부터는 이 순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집단 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열이 결정이 되면 먹이 먹는 순서는 무조건 서열을 따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속 싸우지 않아도 되겠지. 한 번만 싸우면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텃세인데요. 텃세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세력권제라고도 합니다. 서식지 확보, 먹이 획득, 배우다 독점 등을 위해 한 개체가 차지해야 할 만한 어떤 세력권, 그렇죠? 공간을 정해놓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 세력권 밖은 터치하지 않는 거지. 각자의 세력권을 지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력권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어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지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세력권을 일단 확보만 하면 그 다음부터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력권을 확보하는데 실패된 한 개체들은 도태당하겠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개체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밀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텃세, 세력권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리더제입니다. 리더제는 리더를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일단 리더가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개체들이 다 리더의 리드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순위제하고 리더제하고 차이점이 좀 있죠. 이거 좀 알아두세요. 순위제는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정하는 거고 리더제는 리더만 있고 나머지 개체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러기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보통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리더의 뜻을 잘 따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회생활은 좀 다른 게 개체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렇죠. 이 개체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 보통 벌이나 아니면은 개미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만 하는 개미, 알만 낳는 개미, 싸움만 하는 개미, 알을 돌보기만 하는 개미,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분업화되는 거죠. 그렇지? 이걸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고, 그다음 가족생활. 가족생활은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다 크고 나면 얘도 독립해 가지고 또 다른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혈연 관계만 챙기는 거야. 이걸 우리가 가족생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이제 우리 다음에 군집하면서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5가지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체군에 관한 강의는 모두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군집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요.